영국이 태평양 식민지를 개척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식민지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뭐 사모아, 뭐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미지에 남방 대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도가 잘 그려져 있어요. 근데 남방에 아마 거대한 대륙이 있지 않겠어? 라고 이게 상상에 당시에 썰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도 보면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라고 하는 미지의 남방 대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부터 유럽에서는 남반구에 거대한 대륙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었고, 이 대륙에 대해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이 붙였다. 자, 그러면 남방에 거대한 대륙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탐험대가 일어나겠죠. 탐험대가 있어서 이제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을 찾아가는 거죠. 왜 찾아가요? 새로운 대륙을 만나면 거기서 뭔가 황금이 나올 수도 있고, 은광이 나올 수도 있고,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노예들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이익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이 남방의 대륙을 찾기 위해서 떠났겠죠. 가장 먼저 이 남방의 대륙을 찾았던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왜 면저냐? 당연히 여기 인도네시아 지역에 네덜란드가 동인도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카르타에서 출발해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면 호주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본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뉴기니라는 섬도 발견하고 거대한 대륙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쭉 오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해안가를 탐험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여기 호주 밑에 태즈메니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태즈메니아라는 섬은요, 탐험가 테즈만이라는 사람이 테즈만의 땅이에요. 태즈메니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자, 뉴질랜드 있어요. 뉴질랜드는 네덜란드에 질랜트라는 주가 있어요. 그 질랜트에서 뉴질란트가 된 겁니다. 뉴질랜드가 된 거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이 대륙 자체도 뉴홀랜드라 붙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덜란드, 새로운 질랜드, 그리고 태즈메니아 이렇게 네덜란드인이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발견이 되고 나중에 이제 영국 땅이 되게 된 건데, 자, 이 땅을 네덜란드인에 이어서 이제 뒤따라온 영국인들은 여기를 발견한 다음에 웨일즈의 이름을 따가지고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명명을 했어요. 남쪽에는 웨일즈다라고 명명을 했는데, 웨일즈인 줄 알고 이름을 붙였는데 무지하게 커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뉴 사우스 웨일즈구나, 안 되겠다. 영국의 웨일즈는 되게 좁잖아요. 땅이 크지 않은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그 땅, 그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그래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명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는 지금도 있죠. 시드니가 있는 여기에 뉴 사우스 웨일즈 주가 있고요. 빅토리아 주가 있고, 여기는 퀸즐랜드, 퀸의 여왕의 땅, 그렇죠? 이런 이름들을 붙이게 되죠. 근데 웬 호주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이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왜 호주일까 했더니 호사테랄리아주였다. 오스트레일리아를 한자로 음차를 했더니 호사테랄리아가 됐더라. 그리고 그거를 호사테랄리아주는 너무 길어 하니까 호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름이 여기는 호주가 된 거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수도를 시드니로 하냐 멜번으로 하냐 두 도시가 아주 뭐 비슷해요. 그래서 두 도시가 막 싸우다가 그러면 중간에다가 아예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를 삼자 그래가지고 캔버라를 건설해가지고 수도가 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호주에는 그러면 원주민들이 없었냐? 있었죠.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호모 사피엔스들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아시아까지 오면 7만 년 전에 이동을 했고, 쭉 동쪽으로 섬을 타고 와가지고 파푸아 뉴기니에는 3만 년 전에 왔고, 오스트레일리아는 5만 년 전에 왔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1500년 전에 왔어요. 굉장히 빨리 왔죠. 아메리카에는 12,000년 전에 왔고, 그래서 5만 년 전에 이 땅에 이주했던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이 땅에 도착하기 전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겁니다. 대략 한 300여 개 부족이 있었고 수렵 채집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수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왜
호주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석기 시대를 살고 있나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쪽과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는 거죠. 자, 300의 부족이 있었고 약 7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 그래요. 자, 그랬는데 점차 백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백인들이 가져온 온갖 전염병에 많이 죽죠. 그리고 북쪽으로 점차 밀려나고 백인들이 살기 싫어하는 이 땅에만 남게 됐고요. 자, 남쪽에 있는 그 태즈메니아, 거기에도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은 아예 전염병에서 절멸을 하게 되고요. 지금 태즈메니아는 원주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주민들이 핍박을 받다가 오늘날에는 이 원주민들의 땅을 뭐 돌려주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주거나 뭐 호주의 수상이 뭐 사과 성명도 하고 지금은 같이 사는 이런 체제로 유지를 해가고 있죠. 이 호주가 그럼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물론 네덜란드인이 와서 이름도 붙이고 했지만 여전히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선장이 항해를 떠났습니다. 영국에 출발해서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요. 그래서 엔데avo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와서 북서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북으로 올라가서 베링해까지 돌아오기도 하고 대단한 이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쿡이라는 이름이 지금 남태평양 여러 군데 이름이 남게 되어 있고 여기 시드니에 가시면 이렇게 제임스 쿡의 동상도 이렇게 있죠. 이 땅을 개척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임스 쿡에 하면 제일 많이 그 남는 기록은 이거예요. 괴혈병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워크라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양 항해. 자, 포르투갈부터 에스파냐 항해자들이 바다를 항해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괴혈병이었던 거죠. 그 괴혈병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비타민C 결핍증이에요. 한 3개월만 채소를 안 먹으면 괴혈병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양의 항해라는 게 뭐 3개월, 6개월 그냥 바다에 내내 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괴혈병으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쿡 선장은 그걸 알았죠.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배에다가 이 사워크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워크라트는 잘게 채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보존 식품입니다. 김치 같은 거죠. 고춧가루가 안 들은 독일식 김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에 실어 가지고 이거를 선원들한테 공급함으로써 괴혈병 없이도 세계 일주를 완료했던 당시에는 거의 유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워크라우트가 괴혈병을 방지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마 이 국선장은 다른 나라 애들은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국선장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괴혈병으로 죽어갑니다. 나중엔 사워크라트 같은 게 있어야 괴혈병을 방지한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범용화가 됐지만 국선장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 괴혈병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발견이 되고 여기에 영국 이주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영국에서 볼 때 여기는 별게 쓸모있는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이 아니어 보였던 거죠. 원주민들도 없고 원주민들을 뭐 착취해볼 만한 너무 헐벗어 가진 것도 없고 뭐 금은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을 뭐 할 거냐? 아, 이 땅을 죄수의 유형지로 쓰자 해가지고 여기를 죄수들을 보내는 그런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북아메리카의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1776년에 미합중국이 독립을 하죠. 그 이후에 이쪽으로 주로 이 죄수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죄수용주로 이제 각광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럼 죄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영국에서는 작은 죄도 중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작은 좀도둑 이런 사람도 중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중형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어차피 감옥에 있으면 이것도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저기 멀리 빈 땅 그냥 호주 땅에다 보내버리면 제일 쉽죠. 뭐 그렇게 해서 이 땅으로 죄수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죄수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들의 후손이 호주란 나라에 근간 형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죄수들은 그냥 죄수란 말이죠. 호주 땅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들이 후손을 별로 남기지 못했죠. 물론 죄수 중에서 풀려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고, 그럼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 당연히 가족 전체로 이주한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자, 그 가족 전체에 이주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1851년도에 있었던 골드러시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골드가 발견돼가지고 골드러시 때문에 엄청난 이주민들이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이 호주 땅에도 골드러시가 대규모 이민자를 끌어들인 결정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영국에서 주로 뭐 제수들도 오고 이민자들이 많이 왔다면 이 골드러시 이후에는 유럽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민자들 오게 된 거죠. 자, 독일에서도 오고 아일랜드에서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주로 백인들이겠죠. 백인들 중심으로 이 땅으로 계속 이주를 해가지고 1901년에는 이것이 독립자치령이 되고 1942년에는 정식 독립국가가 됩니다. 물론 영국 왕을 최고의 수장으로 모신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세기 후반까지는 주로 뭐 백호주의라는 걸 그들은 유지를 했죠. 그래서 유럽인들, 백인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지만 인도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랬는데 백인 이민자들은 거의 없죠. 누가 유럽 사람들이 호주로 가겠어요. 안 가니까 주로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개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점차 유럽인만의 이주지였으나 전 인도, 중국 등 다양한 인종들이 이주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식민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유럽 각국 식민지 개척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북미, 여기 북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여기는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근데 이 나라들은 다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삼았던 중남미는 그 어떤 나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이 드뭅니다. 중진국 이상 올라간 나라가 별로 없어요. 뭐 베네수엘라나 쿠바, 또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여전히 아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결과로만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천사였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악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식민지를 했던 일본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신사의 나라, 프랑스는 문화의 나라, 이렇게 칭송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결과만 봐도 그런 오해를 가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을까?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의하면 북미와 중남미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 신대륙의 재화 습득, 현지의 착취 의도는 같았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모두 다 식민지에 가서는 뭔가 금과 은, 보석을 얻으려고 다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북미나 호주에서는 현지인이 협조적이지 않았고 소멸되었습니다. 북미에서는 현지인 인디언이 있었지만 이들을 착취할 만한 뭐가 없었고 일시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비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미, 호주, 뉴질랜드는 가족 중심의 이주민들이 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문화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평등 구조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호주는 영국처럼, 미국도 영국처럼, 캐나다도 영국처럼 유지가 된 겁니다. 게다가 더 좋아진 건 영국이나 프랑스는 계급 구조가 살아있지만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 구조가 사라진 평등 구조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남미에는 뭐가 있었냐? 재화가 있었죠. 금과 은이 착취할 수 있었고요. 현지에 살던 인디오들을 노예로 부릴 수가 있었고 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사다가 이 땅에서 플랜테이션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주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남성들 위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남성들이 이주해가지고 현지인과의 통혼을 합니다. 인디오와 결혼을 하고 흑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미 지역에 가장 많은 인종이라는 사람들은 메스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 남성과
현지인 간의 통혼, 혼혈, 이게 메스티조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있게 되고 또 착취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대가문 출신, 백인 집안, 또 백인과 혼혈, 아니면 현지인 이렇게 계층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필리핀, 멕시코, 페루, 브라질 이런 데 가면 여전히 대가문 중심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권력을 딱 쥐고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메스티조가 있고, 그 밑에는 현지 인디오나 흑인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취 구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선한 천사고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은 악마에서 이런 구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런 현지인의 착취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와서 그것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것은 이 중남미 지역에 에스파냐의 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민주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혈통이 좋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착취구조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식민지 어떤 경영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